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줬더니 노인 냄새 난다고 쫓아내는 며느리. 이 집을 마련해준 사람이 난데 거실조차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내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대가가 이거라면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72세 김영자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랑 같이 지내세요. 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 아들 명의로 집을 마련해 주었고 세 식구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치 주기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대놓고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노인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어머니는 방에서만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이 저인데 정작 저는 거실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가족을 위해 애쓰셨고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없으면 배고픔을 참아야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눈물을 닦고 잠을 자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설령 부모님이 드실 끼니를 굶더라도 우리 입에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넣어주려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부모님처럼 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지. 어려운 형편 탓에 학업을 오래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에는 곧바로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기계 앞에서 일하는 삶이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집에 쌀 한 포대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 역시 저처럼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었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쉽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사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진 돈이 없었기에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예물 한 개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조금씩 가게를 키워갔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며 버티다 보니 몇 년 뒤에는 제법 단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중 저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부부의 세상은 온통 아들 하나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옷을 사주지는 못해도 배고픔을 겪게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그때부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낮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홀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울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들까지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며 저를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나가고 몇 년 후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의 아가씨였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지내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남편이 떠난 후로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 너희랑 같이 지내면 나도 덜 외롭고 좋겠다.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을 털어 아들 명의로 집을 마련했고 세 식구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잘 챙겨주는 것 같았고 아들도 살뜰히 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밝게 인사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인사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제가 함께 요리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며 자연스럽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어머니는 방에서만 계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이 저인데 정작 저는 거실조차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욱 대놓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 없었고 제가 말이라도 걸면 아, 네, 어머니?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피하고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을 텐데도 아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아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며느리가 저에게 거실에 놓인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어머니는 방에서만 계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뀌었다기보다는 제 자리가 점점 사라져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집은 제가 마련해 준 곳이었지만 이제는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가 신경 쓰여서 거실에도 나가지 못했고 주방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혼자서 방에서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들에게 직접 불만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하면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집에서 마주칠 때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저녁에 된장찌개 끓일까? 내가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니? 하지만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괜찮아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 제가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며느리가 치킨을 시켜 먹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도 아들은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몇 번이나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혹시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불편해하니? 하지만 아들은 늘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일로 신경 써서 그래.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제 목소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새벽이었고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 불편해. 어머니 계시니까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겠어.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 외로우면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솔직히 우리도 생활이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신세인가? 저는 방으로 돌아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멍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최대한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주방도 쓰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지 않았고 TV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며느리에게 불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내가 있을 곳은 없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라. 너도 나랑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니?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내 아내는? 내 아내는 내가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계속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털어 산 이 집은 명의가 아들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증여를 하셨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드님께서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있다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아들 며느리에게서 제 몫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부부가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사실상 내쫓으려고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동안 저는 너무 참고만 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아들에게 실망하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제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집이었고 내가 쫓겨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송을 알게 된 아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소송까지 할 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가만히 있겠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했던 거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법적으로 싸우는 건 좀 심하지 않아? 가족. 내가 가족이면 왜 나를 이 집에서 내쫓아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 이 소송 들어가면 우리 관계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할 거야. 아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부양 의무 저버린 불효자 취급하셨죠?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법으로 가보자고. 누가 더 부당한지 세상이 판단하게 해보자. 법원에서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의 발언 녹음 파일과 아들이 저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증여 무효 판결을 내렸고 저는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나는 어디서 살아야 했니?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집을 되찾았지만 그냥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이제 팔 거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잘할게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너랑 나랑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이 팔린 후 아들 부부는 집을 떠나야 했고 저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한 기분도 들었지만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맞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한눈에 봐도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 그냥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때 내 손을 잡았으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지. 엄마,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사정이 있었고. 사정! 너는 내가 방에서만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요양원 이야기 나왔을 때도 가만히 있었어.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어줬다면 나는 이 집을 다시 찾겠다고 결심하지도 않았을 거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그제야 사과를 하는 아들의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아들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나랑 멀어질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한테서 멀어진 게 아니야. 내가 나를 먼저 멀리한 거지.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를 어디서 살라고 쫓아내려고 했던 거니? 며느리는 제 말에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한 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뒤로하고 제 인생을 찾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아들이 전부였던 삶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나를 위한 삶은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주위에서 자식한테 너무 한다고 하더군요. 부모가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며 부모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당연해지면 결국 부모는 짐이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도 부모 인생의 삶을 찾아야겠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찾아 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나 김영자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집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구나.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밀려나는 것이 얼마나 나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를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겁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니까요. 작은 전셋집이지만 여기가 진짜 나만의 울타리, 나만의 공간입니다. 거실도 부엌도 방도 오롯이 내 공간이니까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문 하나만 열면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곳들,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것들, 배우고 싶어도 참아야 했던 것들, 이제는 모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꽃꽂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손끝에서 하나둘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제 인생도 이제 막 새롭게 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사는 것이 힘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요. 아들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도 이제 자식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부모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오직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희생만 하다가 남은 생을 후회로 채우지 마세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가끔 혼자 밥을 먹을 때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았으니 남은 날들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자.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영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